자,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지난 시간에 이제 머릿속에 고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 또는 환급세액으로 구분을 하죠. 그럼 이때 매출세액은 어떻게 나온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이때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매출액과 유사하고요. 세율은 10% 또는 영세율에 해당합니다. 그 영세율이라면 매출세액이 0이에요. 그래도 과세표준 신고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부가세 과세기간 1기와 2기인데 예정기간 3개월 뚝뚝 끊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 납부하는 결과가 되죠. 예정은 가짜예요. 그래서 예정 때 못했다라고 하면 확정 때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하고 거래 징수한 세액을 우리가 납부하는 건데 외상거래에서 내가 먼저 신고 납부했던 매출 세액에 대해서 거래처가 대손을 내버렸어요. 그럼 나는 억울하니까 국가한테 대손난 세액에 대해서 돌려주세요.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별도의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고 부가세 신고서 상에는 어떻게 나타난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빼주니까 확정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매출세액을 차감하게 나타내고요. 이렇게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가 거래처가 나한테 다시 갚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겠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회수하게 되면 다시 내니까 그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에 얹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대손세액 가산 또는 차감 이 파트에 들어있는 거고요. 매입거래에서 부담한 세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 구조가 우선은 세금계산서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 무조건 들어오고 세금계산서 없이도 공제해주는 거 그 밖의 공제세. 그 밖의 공제세액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고자 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원래는 매입세액이 아닌데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합니다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우리 범위는 이 정도. 근데 뭐가 됐든 이러한 내용들은 다 명세서, 부속 명세서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계산 구조상에서도 중요한 거, 신용카드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만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더해줬다가 공제해주기 싫은 게 차감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래서 이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가 공통 매입세액 면세사업분에 해당을 하는데 좀 더 키우고 공통 매입세 면세 사업부는 얘는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는 과세도 하고 면세도 하는 누구? 겸용 사업자 얘기예요. 겸용 사업자. 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앞전에 했던 사업자를 분류하면서 겸용 사업자 대표적인 겸용 사업자는 누가 있어요? 고등고속은 과세죠. 시내버스나 일반 고속은 면세죠. 이런 역의 운송 용역에 대해서도 이런 운송업도 겸용사업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건 뭐다? 약국. 그래서 그때 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여기에다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요. 우리가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업무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겸용 사업자인 경우에 PC를 100만 원, 이때 부담한 세액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국가는 철저하다고요. 서로 간의 형평을 딱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때에 이런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과세 매출 비율도 있을 거고 면세 매출 비율도 있겠죠. 그래서 면세 매출 비율에 대해서는 공제 안 해줍니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제 세액을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이 10만 원에 대해서 비율로 이 공급가액 비율로 하면 과세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합쳐서 총 공급가액 그 중에서
불공제를 계산하는 거니까 면세 비율만큼을 계산을 해서 6만 원이 계산되어지면 이 6만 원은 공제 안 해줍니다가 돼요. 그럼 거꾸로 이 10만 원 중에서 얼마만 공제를 해준대요? 4만 원만 공제해 주는 거죠. 4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부속명세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때도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올 거니까 이 기본 틀을 잘 데리고 연결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공통매입세 면세사업분에 대해서 공제 안 해줍니다. 얼마를 공제 안 해준다고요? 6만 원을 공제 안 해줘요. 그럼 진짜 공제해주는 금액은 얼마? 4만 원입니다. 그럼 얘가 부가세 신고서 상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세금계산서 수치분 무조건 제가 들어옵니다. 라고 했어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 얼마가 들어와야 해요? 10만 원. 10만 원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럼 이 중에서 공제 안 해주는 공통매입세 면세사업분 계산했죠? 얼마를 공제 안 해준다? 6만 원을 공제 안 해줘요. 그러면 진짜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 4만 원. 그래서 여기 귀퉁이에 4만 원이 별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4만 원. 진짜 공제되는 금액은 4만 원에 해당합니다. 공제 왜 변화를 했는데 되는 금액은 4만 원. 자, 그러면 이때 이 계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10만 원이 올라가고 공제가 안 되는 마이너스죠. 6만 원이 차감이 되고 진짜 공제되는 금액은 4만 원입니다. 왜 이런 구조로 할까요? 그냥 4만 원 공제해 줄 거면 여기다가 4만 원 하면 됐지. 굳이 왜 이런 구조를 할까요? 내가 공제되는 4만 원만 여기에 반영하면 이 매출처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또 누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실 전부 다 제대로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치반은 무조건 들어갔다가 공제 안 되는 게 밑에서 차감되는 구조예요. 연결되셨어요? 이 구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래가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공제가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은 위에다 입력하고 다시 밑에 차감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서로 나중에 옮겨서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부속명세서 들어갈 때 조금 더 자세히. 그럼 우리가 자주 접했던 우리 주인공은 누구였었냐면 공제 안 됩니다. 불공제 내역. 요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요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칸이 좁아서 저는 하나 더. 결국은 주로 여기서 나오는 거 이름 명칭 그냥 똑같이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메인 매출 유형에 공제가 안 됩니다. 여기에 유형을 몇 번을 선택을 했었다? 54 불공을 선택을 했었죠. 결국은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54 불공 메인 매출 유형에 54 불공을 선택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거래가 생겨서 대금을 먼저 주는 경우 있죠. 근데 결국 세금 계산서 못 받았어. 그럼 나 매입세 부담했었는데요. 공제해 주세요. 안 된다라는 얘기요. 당연히 세금 계산서 미수치 거래 또는 지난번에 연결했던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 누락 기재되면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제가 줄여서 쓴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불성실하게 되면 매입처별 합계표도 불성실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얘도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가 돼요. 근데 우리가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치를 했는데 실수로 우리가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작성을 잘못한 경우라면 얘를 가지고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본격적인 내용은 2번부터예요. 그래서 2번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거 깔고 갈게요. 요거. 요 개념을 잘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주인공은 공제 안 됩니다를 연결을 하실 건데 자, 우리가 매입 거래에서
부담한 매입세 공제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얘는 무슨 거래다? 매입 거래가 되겠죠. 매입 거래입니다. 매입시에. 그럼 나는 그때 어떤 입장이다? 공급받는 자 입장인 거예요. 매출 거래 아닙니다. 그럼 내가 공급받는 입장일 때 어떤 거래를 하게 돼요? 자산을 구입하거나 원재료를 구입할 수도 있고 비품, 차량 등을 구입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뭐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이. 부가세 대급금. 내가 부담했던 거에 대해서 공제가 되면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죠. 만약에 지금 이 PC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100만 원 컴퓨터 가격 100만 원은 뭐라고 처리하고? 비품이라고 처리하시겠죠. 이거 회계 처리해볼까요? 100만 원. 대변은 생략할게요. 매입세 공제가 되면 매입세에 부가세 대급금 무조건. 대변은 현금이나 뭐 외상거래 했습니다 등등으로 나타내주면 될 거예요. 생략. 되셨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PC를 구입한 게 아니라 또는 PC를 구입했는데 이 PC 구입한 목적이요. 우리 대표이사 자녀가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그래서 입학 선물로 주기 위해서 PC를 구입했는데 굳이 회사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그럼 이때 회사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이 세금 계산서 찢나요? 회사 명의로 받았으니까 신고는 해야 돼요. 그래도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공제가 안 되는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뭐라고 처리하죠? 해당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딱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공제가 안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자? 해당 항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은 무조건 부가세 대급금, 공제가 안 되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항목으로 처리.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컴퓨터를 샀는데 사장이 자기 아들 줬대요. 자녀를 줘버렸대요. 그런데 회사 명의로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신고해야 되고 회사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자, 회계 처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거 누가 갖다 썼어요? 대표이사가 갖다 쓴 거죠.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요? 업무무관, 사업무관입니다. 업무무관, 사업무관. 불공제 사유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업무무관, 사업무관. 사업무관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대표이사가 유용했으니까 우린 뭐라고 처리하기로 했어요? 지난 시간에 대표이사가 유용했어요. 상관없어요. 뭐 전무가 가져갔든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니까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누가 유용했는지 거래처도 걸어주시면 되세요. 땡땡. 그럼 이때 컴퓨터 구입한 100만 원, 이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안 되니까 전부 110만 원만큼을 유용한 결과가 되니까 11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가지급금 굉장히 자주 나올 거니까 예시의 회계 처리를 좀 해두세요. 오른쪽에 여백 있잖아요. 대변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업무와 무관한 거 가지급금 주로 나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자, 위처럼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이 컴퓨터를 구입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 연말이 다가오니까 불우이웃기로 뭐 소녀소녀 가장들이나 뭐 고아원 같은데 기부를 했대요. 그럼 좋은 일은 맞죠. 좋은 일은 맞으니까 그 컴퓨터 구입한 거에 대한 비용으로는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부가가치세 공제 안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업무 무관 기부에 썼으니까 뭐라고 처리? 기부금 하시면 돼요. 기부금이라고 처리. 기부금 총 얼마로 처리하자? 110만 원. 요것만 구분.
그래서 업무와 무관하게 썼습니다는 자주 등장하는 예시가 얘네들이요. 업무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과 기부금 2개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가지급금. 그래서 이번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대표적으로 이 2가지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우리 기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과세사업자이니까 너네가 과세사업에 쓰는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해주겠습니다. 해당하는데 갑자기 면세사업에 써버린대요. 당연히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세사업의 사용.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광고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광고. 과세에 해당을 하겠죠? 나 컴퓨터를 잘 팔고 싶어서 광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 광고 용역, 대행회사에 1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10만 원 매입세 공제돼요. 근데 내가 대추 팔아요. 대추 잘 팔고 싶어서 광고를 했어요. 대추는 과세, 면세? 면세죠. 당연히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내가 뭐 겸용사업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면세 사업에 썼다. 매입세 공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또는 트럭을 구입을 했어요. 트럭을. 그럼 트럭은 매입세 공제돼야 안 돼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업무 관련해서 내가 뭐 운반하기 위해서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 컴퓨터를 나르는 거다. 그럼 당연히 매입세 공제돼요. 그런데 배추 나르기 위해서 샀다?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 면세사업 관련은 원래부터 매입세 공제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토지 관련 매입세.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이것도 잘 챙겨두세요. 이거 토지 관련 매입세. 자, 우선은 토지 공급은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입니다. 라고 했어요. 토지. 자, 이건 꼭 써두세요. 제가 땅을 이렇게 샀어요. 땅. 토지의 공급은 우선 써놓을게요. 토지 공급은 뭐다? 면세. 토지 공급은 면세입니다. 토지를 이렇게 샀는데 여기에 공장을 짓고 싶어서 샀어요. 그럼 이런 땅에다가 공장 지을 수 있어요? 없겠죠. 그래서 땅을 고르게 피는 작업을 해요. 땅을 고르게 피는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지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삽 들고 가서 삽질할 거예요? 요거 하는 용역 쓰겠죠. 그들은 과세 용역인 거예요. 그럼 그에 따른 정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정지 비용에 100만 원 똑같이 부가세 10만 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았대요. 세금계산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왜 발생한 거요? 내가 원하는 토지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10만 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뭐라고 처리하면 될까요? 뭐라고 처리하면 될까요? 자, 지금 토지 정지 비용 발생한 거 왜 발생했다? 내가 원하는 토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발생했으니까 토지라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 처리하자? 토지. 그래서 토지 얼마? 110만 원 해주시면 됩니다. 토지 110만 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죠. 자본적 지출. 그래서 요거 딱 최소한 3가지는 외워두세요. 그래서 토지 관련해서 정지 비용 또는 뭐가 나오냐면 이 토지를 구입을 했을 때 아까처럼 옛날에 구 건물이 있는 경우 이런 건물이 있었대요. 근데 얘가 오래됐어. 오래돼서 허름하다는 표시예요. 그럼 나는 이 건물을 부셔버리고 우리 공장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 건물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부수는 데 들어가는 뭐가? 철거 비용. 그래도 이것도
과세 용역이니까 철거 비용도 왜 발생했다? 내가 원하는 토지 상태를 위해서 발생했으니까 이때 철거 비용도 매입세 공제 안 되고 죄다 뭐라고 처리한다? 토지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관련해서 자본적 지출은 이렇게 두 개, 하나 더. 토지 구입하면서요, 중개 수수료 또는 법무사 수수료 발생할 수 있어요. 모두 과세 용역에 해당하는데 전부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할게요. 법무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 땡땡 수수료, 무슨 수수료,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이런 거 나왔다 하면 무조건 이렇게 처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키를 내줄게요. 토지 관련해서 자본적 지출 3개 외웁니다. 정지비용, 구건물 철거비용, 땡땡 수수료. 이건 재무회계에서도 이 3개 외우는 거잖아요. 이 3개. 재무회계에서도 해당 자산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라고 연결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어떻게 한다?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고요. 철거 비용은 구건물 철거 비용입니다. 구건물 철거 비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리고 워낙 기본이고 워낙 자주 나왔던 거. 우리 접대 관련된 지출,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가 되는 거죠. 접대 관련 지출은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접대 관련. 그래서 뭐 이런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또는 우리 명절에 회사가 종업원들한테도 선물 세트 구입하고 또 거래처에도 선물 세트 지급을 하겠죠. 그럼 종업원들한테 주는 건 다 매입세 공제돼요. 근데 거래처에 주는 건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또 접대 관련 지출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요거는 뭐 당연히 뭐라고 처리해요? 그냥 접대비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금액이 110만 원 하면 되니까 굳이 안 쓸게요. 하지만 워낙에 중요한 거죠.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접대 관련한 거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해당 항목에 포함하시면 되는데 접대비는 무슨 항목일까요?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부터 연결했잖아요. 영업비용이 있고 영업외비용이 있어요. 접대비는 영업비용일까요? 영업외비용일까요? 영업? 영업은 정확히 들리는데 뒤가 잘 안 들려. 접대비는 영업비용이에요. 우리가 인식이 접대하는 건 안 좋은 거지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인데 회사가 거래처에 가는데 바카스 한 병 못 사갖고 가겠어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처리해야 돼요? 접대비라고 처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문제죠. 근데 회사에서는 업무를 하다 보면은 거래처하고의 이러한 기본적인 접대 관련 지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비용 맞아요. 영업비용이요. 공장에서 발생하면 500번대, 본사 매출 거래처와 관련됐다면 800번대 처리하시는 거고요. 얘와 관련된 건 세법에서 건들 거예요. 회사에서 회계 처리는 비용이에요. 영업비용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매입세 공제 안 해줄 거고, 법인세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도 출장 경비 쓰면 무조건 여비교통비. 그런데 접대비 지출은 어떻게 별도로 구분한 이유가 그런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다시 챙기세요. 접대비는 영업비용입니다. 세법에서 건들 거다. 그래서 접대 관련은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구분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앞서서 했던 거 마무리 정리할게요. 자, 원칙은 영업에 쓰는 거는 매입세 공제해줘요. 그런데 소형 승용차 관련해서는 영업에 쓰는지 안 쓰는지 국가가 다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다 뭐라고 보겠다? 비영업용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소형 승용차의 범위 써보세요. 잘 외워두셨더라면 소형 승용차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제가 요거 쓸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앞으로 개만 쓸게요. 뭐 이런 얘기 했었었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누구? 8인승 이하. 8인승 이하 차량을 우리는 소형 승용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이러면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네들은 아무리 봐도 영업에 쓸 것만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걔가 누구라고요? 1000cc. 설마 경차 사다가 대표이사가 뭐 이런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1000cc 이하. 또는 아예 이 범위를 벗어나면 되니까 여러분 이거 뭐라고 쓴 거게요? 그렇죠. 감사해요. 이하. 오타가 많아요. 사실 제가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힘도 약하고 또 이게 계속 바꾸면서 하는 핑계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 1000cc 이하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이 범위, 그죠? 트럭이니까 승합차 9인승 이상 이러면 매입세 공제 됩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업무에 쓴다고 하면 매입세 공제 됩니다. 이류는 몇이라고요? 125cc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단 밑에다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통에 우리가 뭐 2000cc, 3000cc 차량을 구입하면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 또는 렌트하는 거, 임차 관련된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가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게 되냐면은요. 993cc 소형 승용차 차량을 구입을 했대요. 얼마 할까요? 2천만 원짜리. 좋은 차야. 부가세 200만 원. 그럼 얘는 매입세에 공제되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썼어요? 993cc 차량을 구입을 했대요. 1000cc 이하는 매입세 공제 되죠. 요거까지 써드릴까요? 얘네들은 매입세 공제 되는 애들. 매입세 공제 되는 애들. 그럼 1000cc 이하니까 매입세 공제되죠. 그럼 2천만 원만큼은 뭐고?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인 거고 차량 운반구 2천만 원. 그럼 200만 원 공제가 된다고요. 뭐라고 처리하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가 되면 무조건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처리. 그런데 만약에 얘가 2000cc래요. 2000cc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차량을 구입을 했대요. 그럼 똑같이 금액 같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우리는 뭐라고 처리하면 돼요? 차량 운반구가 얼마? 2200만 원. 매입세 공제가 되면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해당 항목에 포함입니다. 고액에 계속 연결하고 있죠. 네, 구입하는 건 차량 운반구라고 하시는 거고요. 기름 넣는 거, 수리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차량 유지비. 일반적으로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이렇게 처리하죠. 또는 차량을 대표이사가 제주도 출장 가서 렌트했대요. 그럼 이때에는 뭐라고 해요? 한 번 했는데 임차료.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라는 자산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을 빌리는 거, 임차하는 거, 임차료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제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세금 계산서로 수취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라면 공제가 안 되니까 몇 번을 선택하자? 54 불공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그 유형 프린트에 보시면 요거 제가 다 써놨었죠. 그래서 그거 한동안 보면서 계속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7번도 마저 제가 읽고 갈게요.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요?
공제 안 되는 거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단 들어가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그 공급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 기간에 매입세액은 다 공제해 주겠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건 어떻게 한다?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이렇게 연결을 했더랬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은 60시간이지만 20일이지만 세무 2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매일 매출하실 때 요 프린트 보면서 꼭 연결하세요. 요거 별도로 제가 최대한 녹화를 하나 떠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매입을 했는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일 때만 51번이요. 공제가 안 되면 어떻게? 54 불공으로 처리합니다. 보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네들은 원래 영수증 여기 올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려면은 역시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인데 아까처럼 토지 관련, 아까처럼 접대비, 그럼 공제가 안 되죠. 그럼 어떻다고요? 여기 올 수 없다고요. 그러니 어디에 입력해야 된다? 일반 전표. 이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최대한 프린트에 담겨 있으니까 보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입세, 매입시 부담한 세액이라고 해서 다 공제해 주는 거 아니라 세금계산서 받은 거 없어도 공제해 주는 게 더해졌다가 공제 안 되는 게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요 구조 잘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출과 매입 비교해서 진짜 공제되는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살짝 써드렸죠. 그러면 진짜 공제되는 금액을 빼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생깁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납부, 환급하는 게 아니라 세액 공제가 있으면 반영하고 그다음에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지는 이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요 밑으로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한번 연결을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좀 잠깐 펴보실게요. 교재를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요. 응? 제일 젊은데 알겠어. 응? 힘을 내시고 힘을 내요. 제가 종이 교재가 없어서 보면서 쓱 지나갈게요. 뭐 여기가 246페이지부터 저는 지나가 볼 건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종이가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찾았다. 페이지가 248페이지에 이제 혼자 막 공부를 쭉 교재로도 보고 오신다면 이렇게 안 한 부분은 실무할 때 조금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나면 이제 막 문제, 평가 문제 있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여기에요. 어디냐면 252페이지. 요거 마무리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정리되어 있는 게 우리 프린트예요. 요게 지금 간단하게라도 이 프린트에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경감 세액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 밑줄만 쫙 해둘게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252페이지. 자, 얘는 개인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법인은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제가 법인 X라고 써뒀을 거예요. 법인 X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법인 S입니다. 자, 이거 말을 잘 보세요. 발행이요. 발행 세공제요. 발행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영수증 교부 대상자들이에요. 영수증 교부 대상자. 근데 법인은 어차피 뭐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들이죠. 그럼 어차피 국가는 법인의 거래는 과세포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교부 대상자들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굳이 가져다 넣고 신용카드를 열심히 긁어대요. 그럼 국가는 어때요?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만 해당한다? 개인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밑줄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 등의 대금을 받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은 해당하지 않고요. 또 많이 버는 개인도 공제 안 돼요. 그래서 직전 연도 매출이 10억 이상이면 안 되니까 지금 얘는 거꾸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 10억 이하 개인 사업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0억 이하 개인만 해당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긁은 거에 대한 세액 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는까지 1.3이에요. 1.3 밑줄 해두시고 요거 1.3만 떼어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긁은 거에 대한 세액 공제 1.3입니다. 간이가세자 영위하는 음식 숙박업은 더 많이 해줬는데 간이가세자 혜택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1.3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간 한도 1,000만 원 이렇게 기억. 이것도 실무 프린트에 제가 한 번 더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실무랑 같이 또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긁은 거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이거 개인밖에 안 되죠. 10억 이하. 근데 우리가 수업 목적상 이건 시험에 언급되기도 해요. 그래서 법인은 해당하지 않지만 이런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전자신고 세액 공제 밑줄. 이거 우리 주인공이에요. 부가세 신고서 문제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다 반영하세요라는 문제가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세액 공제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 신고 기간에 직접 전자신고하게 되면 10,000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게 되면 언제에만 확정 동그라미 확정 기간에만 얼마? 10,000원 공제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나오면은요, 10,000원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환급세액이 있었다면 환급세액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0,000원이 공제가 됩니다. 납부세액은 줄어들고 여기까지 할까요? 환급세액은 늘어나고. 그러면 이 10,000원만큼은 뭐라고 회계 처리할까요? 우리 결국 이제 문제 풀면서 회계 처리하는 것도 연결할 건데 납부세 줄인대요. 납부세. 앞선 수업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습 잘 하셔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부가세 예수금 납부하면 어디서 없어져요? 차변에서 없어지죠? 부가세 예수금이 없어집니다. 100원이라고 가정하고 부가세 대급급 낼 거에서 빼면 되죠. 부가세 대급급 편의상 이렇게. 얘가 50원이다라고 가정하면 납부세액이 얼마요? 50원이죠. 근데 만약에 확정 기간에 전자신고를 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10,000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 이거 10만 원이라고 하면 되죠.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만 원. 그러면 얘가 5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납부세액이 5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10,000원 세액공제 받으면 납부세액은 얼마? 4만 원이 되는 거죠. 납부세액은 이날 납부하는 거 아니니까 뭐라고 처리한다? 미지급 세금 4만 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분기 마지막은 차변 대변 금액 일치. 10,000원 줄어든 만큼은 어디에? 대변에 오겠죠. 뭐라고 처리한다? 자비. 그래서 전자, 신고, 세액공제, 자비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자비 처리해주면 되죠. 그 차액만큼 이렇게.
환급세액이면 차변의 미수금이 더 늘어나는 거죠. 대변의 자비금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진구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그래서 그때도 해당한 맞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신고 납부는 앞서서 과세기간 정리할 때 했으니까 요거는 안 한 것만 보고 지나갈게요. 자, 예정 신고 때 법인은 신고 납부하는 거죠. 법인도 신고 납부하는 건데 개인 사업자는 뭐라고 했어요? 법인보다 열악하니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얼마? 50%를 고지 납부하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정 때 고지 납부. 그런데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하셨죠? 법인들도 직전 과세기간에 매출이 좀 작았다. 과세표준 1억 5천 미만인 경우에 개인과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다? 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만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 안 해요. 징수 안 합니다. 징수 안 하고 확정 시, 신고 시 납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30만 원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30만 원.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법인 열악한 법인과 함께 개인은 예정 때 뭐 한다고요? 고지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 하나요? 아닙니다. 연결되시죠? 뭐 한다? 고지 납부. 그런데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러냐면 자, 여러분 볼게요. 우리가 예정 기간이요. 예정 기간인데 예정 때 고지 납부, 전년도 매출에 대해서 고지 납부를 하는데 사실은 올해 예정 기간에 매출이 부진을 했어. 근데 직전년도에는 매출이 많았어. 그럼 전년도에 납부세액 50% 납부하는 게 나한테는 지금 너무 부담이 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럼 그냥 지금껏 그대로 신고 납부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연결되시죠? 그래서 여기 개인들 원칙은 고지 납부인데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선택 가능합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히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부담이 더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신고 납부하세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럴 수 있다.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조기 환급 받고자 하면 이때는 신고해서 조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확정 신고도 지난번 과세기간 때 연결 다 했던 거니까 해당 3개월에 대해서 또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예정 신고했다라면 그 부분 빼고 이제 확정 기간의 것만 신고합니다. 예정 신고나 조기 환급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확정 신고 대상에서는 빼고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 신고할 때 우리 부가세 신고서 하고 신고서 가는 길에 제가 누구 따라간다고요? 합계표 따라갑니다. 매출처, 매입처별 합계표 등 다양한 보성 명세서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확정 신고 기간에 세액을 확정을 했는데요. 과세관청이 조사해서 뭐가 잘못됐대요. 고쳐서 확정됐습니다.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의 세액과 세액이 오류나 탄로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고쳐서 변경해서 확정 짓는 것 경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되고 자, 환급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세액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일반 환급이라는 게 있고 빠르게 환급합니다.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원래 부가세 과세 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가 끝나 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환급은 예정 때는 환급세액 없죠. 당연한 얘기예요. 예정 신고 때는 환급 안 해주는 거죠.
그거를 확정 기간에 반영을 했는데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때 나는 뭐가 된다? 환급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환급세액이 계산이 되게 되면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확정 신고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실제로 일기라고 하면 6월 30일에 대한 확정 신고를 언제? 7월 25일까지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끝나고 30일 경과이니까 이거 끝나고 30일 이내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30일 이내. 그러면 약 8월 25일 이내, 즉 일반 환급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일반 환급인 경우에.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빠르게 환급해주겠습니다에 조기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기 환급 대상이 누구인지 외우셔야 돼요. 자, 누가 조기 환급 대상인지 최소한 이 두 개는 외워둡시다 라는 얘기야. 자, 환급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방금 연결했지만 매출 세액에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당연히 누구? 매입세액을 빼요. 그랬을 때 환급세액이 나옵니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세액이죠. 조기 환급 대상을 연결할 건데 환급세액이 언제 나온다라는 얘기야. 매입세액이 크면 그러면 당연히 환급세액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또는 매출세액이 0이면 환급세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외우시겠죠. 그래서 조기 환급 대상은 영세율 적용.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하면 이렇게 매입세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환급세액 나오니까 빠르게 환급 받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과세사업자인데 우리 좀 과세사업 열심히 해보려고 기계 설비를 1억짜리를 사다 놨어요. 그럼 매입세액 얼마요? 1,000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환급해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야. 이 조기 환급은 언제 하냐면은요, 매월 또는 매 2월 또는 3개월 단위 예정일 수도 있고 확정 기간일 수도 있겠죠. 매월, 매 2월, 3개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요 기간에 대해서 조기 환급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하냐면 그 조기 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얼마 만에 환급을 해준다? 15일 만에 환급을 해줍니다. 그 위에도 있죠? 조기 환급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네, 요거 어차피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짤막하게 써놨습니다. 라고 한 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써 있을 거예요. 겹치게 할게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기한 후 요거 정도 최소한 외우세요. 30일. 네, 조기 환급인 경우에는 매월, 매 2월, 그리고 예정 또는 확정 기간에 3개월에 해당하는 거를 언제까지 신고해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 기간이 끝나고 25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이내에 환급을 해주겠다? 15일. 요거 외우세요. 15일.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그리고 외울 겸 1번, 2번에다가 영세율 적용 대상, 감가상각 자산 취득 정도만 써두시면 되죠.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이렇게 조기 환급을 해줍니다. 라고 외우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우리 회계 1급 범위예요. 여기가. 공통된 내용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우리